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죠. 그래서 양자가 뭔지, 양자 그러면 뭐 이렇게 원자 모양을 이렇게 도식화한 그림, 이렇게 뭐 회전 원자 핵 주위로 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 이런 걸 그리는데 실제로는 돌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모양은 아닌데 상징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자 모형을 갖고 퀀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퀀텀 원래 단어 뜻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인 거죠. 이게 양을 세는 단위라는 개념이잖아요. 퀀텀이. 그래서 모든 물질은 퀀텀의 정수배가 될 수 있겠죠. 양을 세는 단위니까 퀀텀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그래서 몇 개의 퀀텀 있는 물질이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물론 그건 그렇게 개수를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커서 웬만한 경우는 숫자가 워낙 커서 그거를 세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기준은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뉴턴 역학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큰 물체를 가지고는 설명했던 고전 역학 같은 것이 이렇게 양자 단위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양자 물리, 양자 역학을 써서 물리학을 기술해야 된다. 그러면서 양자가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것하고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양자 물리는 고전 물리학이랑 어떻게 다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은 양자 물리는 결정론이 아니고 확률로만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어디 있다. 뭐 정확 물질이 어떤 상태다. 이걸 정확하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핵 모형에서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다. 돌고 있다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 어디 있는지 돌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확률로만 이야기하는 게 양자물리다. 그리고 그것은 파동 방정식으로 기술이 될 수 있고 터널링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디 있을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고 이쪽에 있을 확률은 높으나 멀리 갈수록 확률이 좀 떨어진다. 뭐 그렇게 기술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요거는 웨이브 넘버로 표기한 건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은 또 터널링이라는 게 있다. 고전 역학에서는 장벽이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큰 장벽이 있으면 넘어가지 못하는데 양자 물리에서도 넘어가지 못하긴 하지만 항상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적은 확률로 넘어갈 확률이 있고 못 넘어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넘어갈 확률을 터널링이다. 터널링 probability, 터널링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게 되고 안 되고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죠. 양자 물리는. 근데 이제 불확정설이란 게 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량하고 정확한 위치를 동시에 확정시킬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으면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위치는 부정확해진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좀 변환을 하면 에너지를 정확하게 양자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구해내면 특정 시간에서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없다.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평균 에너지는 뽑아내는데 두 개의 곱도 프랑크 상수보다 크게 된다. 그러니까 프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이죠. 하바인데 하바 나누기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불확정설이 있죠. 완전 확률적으로 봐야 되고 그 확률이긴 한데 모든 물리량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그게 양자 물리입니다. 그 외에 이제 양자 물리에서 또 한 번 이야기 되는 게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다. 양자 상태에서는 하나의 양자와 또 다른 양자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의 양자의 상태가 다른 양자의 상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그 얽힘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체의 존재가 있다. 그러면 다른 물체가 그 물체 A가 있다고 합시다.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으면 물체 A가 존재한다는 걸 물체 B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필드, 장으로 느낀다 그러죠.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중력장으로 느끼고 전기가 있으면 전기장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중력장하고 전기장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을 중력장을 펼치거나 전기장을 펼쳐서 다른 물체에게 알려주게 된다. 근데 그 전기장이 펼쳐지는 속도는 광속의 정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체가 만약에 생겼다. 근데 생겼는데 광속으로 도달하기 이전에는 다른 물체에서는 광속으로 장이 필드가 도달하기 이전에는 다른 물체에서는 새로 생긴 물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양자 얽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있다. 그럼 전자가 있으면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있으면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이제 존재할 확률이 있는 거죠. 돌고 있다는 그림은 뭐 이렇게 보기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형태를 만든 것이고 이게 존재가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다. 그게 있죠.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양자가 그 상태를 바꾸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요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양자인 전자가 이 상태를 알고 자기는 그 상태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얽힘이 되는 건데 이 얽힘이 되면서 이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필드와 같은 거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게 광속에 제한이 없이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하나는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하나는 바로 상태가 바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 상태가 바뀐 것을 광속의 만큼의 속도로 이게 전달이 돼서 이게 상태가 바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가 명확하게 성립하려면 광속에 제한이 있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속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 물리하고 고전 물리하고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양자 얽힘이 있으면 그래서 양자 얽힘이 있으면 하나의 상태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해 놓았나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측정이나 이런 데서는 활용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이 양자 얽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은 양자 얽힘이 있기 때문에 특정 양자가 항상 그리고 양자 얽힘이 있고 불확정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확률로 되니까 어떤 양자가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상태가 있다. 0이나 1이나 상태가 있으면 0도 아니고 1도 아닌 어정쩡하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그런 양자를 활용해서 컴퓨팅에 쓸 수 있겠다. 그런 개념이 양자 컴퓨팅이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좀 뭔가 좀 복잡하고 뭐 좀 잘 모르겠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양자 이야기하다 보면 쉽게 설명하고 그때는 고개 끄덕여지는데 지나고 보면 뭔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하려면 일단 양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양자는 물질을 세는 기본 단위잖아요. 기본 아주 작은 거. 뭐 전기를 세는 기본 단위면 뭐 전자일 수도 있고 뭐죠. 그다음에 중성자일 수도 있고 양성자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중성자 양성자는 또 그보다 작은 쿼크라는 양자도 있다 그러고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아주 작은 퀀텀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퀀텀 컴퓨팅을 하려면 퀀텀을 만들어 갖고 퀀텀을 하나하나 뽑아내 가지고 그걸 갖고 조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퀀텀 양자를 비슷하게 양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를 큰 우리가 보면 아주 작지만 양자의 세계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세상에서 양자를 구현하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을 하는 여러 회사들이 서로 다른 방식의 양자 컴퓨팅을 할 때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IBM이나 리게티에서 쓰는 것은 조셉션 정션이라는 걸 씁니다. 조셉션 정션은 절연체 좌우에 초전도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접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전도체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정감이 있으려고 보니까 20mK 켈빈 절대 온도로 20ml니까요. 0.02도죠. 0.02도. 원래 영어에서 켈빈은 디그리, 도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는 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켈빈, 절대 온도에서도 0.02도,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냉각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어쨌든 초전도체를 잘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조셉션 정션을 아주 낮은 온도에서 구동시키게 되고요. 아이온큐라는 회사에서는 뭐 이름에 보이듯이 이온 트랩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온 트랩은 진공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진공을 잡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 외에 광양자라 그래서 빛도 양자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빛을 잘 한번 활용해 보자. 아니면 중성의 원자를 하나 잘 써보자. 아니면 반도체에서 스핀을 어떻게 잘 구현해서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양자 구현 방식을 써서 양자 컴퓨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를 잘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양자 컴퓨팅이 잘 되겠죠. 그래서 IBM의 양자 구현 방식, 양자를 하나 딱 구현하면 그게 하나의 큐빗이 되겠죠. 퀀텀 빛이라고 큐빗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셉슨 소자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셉슨 소자를 잘 만들어서 인슐레이터 좌우에, 절연체 좌우에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쓰게 되고요. 아이온큐의 아이온 트랩은 이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세미나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실물은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큐빗 하나를 이렇게 트랩 다이온으로 구현한다. 그렇게 아이온큐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은 확률이다 그랬잖아요. 양자는 확률로만 구현된다. 근데 양자에서는 우리가 무슨 특정 관찰을 하면 하나의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불확정성에 의해서 보면 양자의 상태는 뭐 운동량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률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관측을 하면 예를 들어 운동량을 관측하면 운동량이 고정이 되죠. 그럼 그때는 나머지 하나는 모르는 값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률로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면, 사람들은 관찰을 하면 상태가 바뀐다. 하나로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확률로서 양자는 구현이 된다 그랬는데, 보여진다 그랬는데, 관찰을 하면 하나로 고정이 되면 상태가 바뀐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자는 확률이라 그랬는데, 관측을 해갖고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양자 시스템에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준 거니까 그 자체가 관찰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찰한 결과가 그게 맞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자 상태를 계속 여러 번 관찰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 번 관찰해서 그 관찰 상태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상태가 나올 수도 있고 0 상태가 나올 수도 있고 10, 10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그게 관찰을 여러 번 해서 1이 여러 번 관찰해서 1이 전체 중에 몇 %더라, 0이 몇 %더라. 그럼 이게 확률적으로 여러 번 관찰했으니까 원래 양자 상태는 확률적으로 이쪽에 가까웠구나.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몇 %다 이렇게 보자. 그렇게 해서 양자 컴퓨팅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확률을 추측하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구현하기도 어렵지만 양자를 구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양자를 잘 관측 혹은 측정을 해서 우리 양자 컴퓨팅의 결과값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양자 우위란 말이 있습니다. 퀀텀 수프리머시라고. 무슨 뜻이냐면, 퀀텀 수프리머시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을 크게 앞지른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 생애에서 다 풀지 못하는 문제도 양자 컴퓨터는 풀 수 있다. 몇 분이면 푼다, 몇 초면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퀀텀 수프리머시를 증명을 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A 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B 회사는 A 회사의 큐빅 개수를 보면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B 회사가 했다 그러면 또 A 회사 그런 이야기하고, 서로 진짜 확실하게 수프리머시가 보이는지 아니는지 알고 설랑설레가 있기도 하고요. 인정받을 때도 있고. 어쨌든 양자 우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 대체 못하죠. 왜 못하냐면,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문제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논리 회로에 의해서 아니면 숫자 계산에 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제너럴 컴퓨팅이 되는데요. 양자 컴퓨팅은 그게 안 되죠. 양자 컴퓨팅은 단순하게 보면 양자를 만들어요. 그 양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비슷한 상황에 양자가 놓이게 하는 겁니다. 놓이게 해서 그 양자가 어떤 상태를 빨리 찾아가겠죠. 어떤 상태에서 각 양자가. 그러면 그 양자가 어떤 상태로 찾아갔냐. 그 찾아간 상태를 잘 읽어내면, 이런 상황에서는 양자가 이런 상태를 찾아가는 걸로 봐서 이런 상태에서는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제가 본 개념은 그랬어요. 양자 컴퓨팅. 여기저기 보는데, 웬만한 양자 컴퓨팅 강의에서 모호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데에서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때는 보면 그 상태를 낳는 방법을 마그네틱 필드를 걸거나 뭐 일렉트릭 필드를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가 놓여 있는 상태의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 컨디션, 그죠? 이 조건을 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서 경계 조건을 줘서 그렇게 해서 양자의 상태를 읽어내서 하는 거죠. 양자가 명확하게 그 앞뒤에 그 상태에 딱 맞는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하게 프로그래밍이 안 되니까 양자 컴퓨팅은 특정 조건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문제만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소인수 분해, 인수 분해 같은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소수의 곱, 그렇죠? 어떤 숫자, 큰 숫자가 있을 때 어떤 이 큰 숫자는 소인수 분해해서 소수가 A 곱하기 B 곱하기 C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편은 경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 5개가 있다. A, B, C, D 5개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를 5개를 다 거치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도시 5개를 다 거치는 방법, 아니면 가장 안정적으로 이 도시 5개를 거치는 방법, 이런 게 경로 문제죠. 이런 경로 문제를 이뮬레이션을 잘해서 풀어낼 수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인수 분해 같은 거는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가 연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팅은 연산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강연에서 암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암호는 소수의 곱으로 만드는 경우 많거든요. 왜냐면 양자 컴퓨팅은 소인수 분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잘 되면 소인수 분해 잘 돼서 암호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할지 어떨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오류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큰 물체로 아주 작은 양자를 이뮬레이션, 근사시킨 거잖아요. 뭐 조셉슨 소자, 우리가 현명에 이렇게 크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자, 전자나 원자, 핵이나 이렇게 보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양자를 구현은 했지만 그 양자 상태를, 우리가 아이디어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짧다 보니까 조금만 빗나가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ppm 이상의 뭐 수천 ppm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1000 ppm 이하로 만들었다, 오류율을,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류율이 높고요. 그래서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정해야 되는 것도 생기는 거죠. 아주 제한적인 문제를 높은 오류율이 생기는데 제너럴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쓸 수는 없다. 그러면 특화 범위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냉각을 많이 해야 돼. 그때 절대 온도 0도까지 냉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장치 구현하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들겠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 그렇지만 퀀텀 수프리머시가 있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 특화된 문제는 기존 디지털 컴퓨터, 슈퍼컴퓨터도 못한 일을 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를 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잘 되느냐? 그건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오류율이 높고 특정 문제만 풀고, 그러면 그 외에, 이 특화된 거 외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풀 거며,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할 거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양자가 그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잘 줄 거냐. 그게 준 바운더리 컨디션이 양자 컴퓨팅을 위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절했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산적한 과제가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여러 해가 됐는데 펀딩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하는데 잘 모르죠. 잘 될지.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중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고, 물론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건데 단시간에 될 거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년 안에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아니다. 우리가 뭐 몇 년 안에 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했던 말이 그 사람이 진심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양자 컴퓨팅 강의를 들어보시면 양자 컴퓨팅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 정확한 핵심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보면, 이거 설명하는 교수님 보면, 이 교수님은 양자 컴퓨팅 아는 것 같은데, 저 교수님은 도대체 이 양반은 양자 물리를 공부한 사람인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청중이 모르니까요. 그 중에서 A 문장은 맞는데 B 문장은 틀리고 뭐 이런 식의 막 조합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뭐 수십 분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조심해야 될 주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섣불리 안다 모른다 그리고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양자 컴퓨팅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솔루션을 찾은 것은 아니고 양자 컴퓨팅이 특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거는 양자 컴퓨팅이 특화된 문제는 맞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채널 프로그래밍이 안 된다고 보기에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